나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나던 소독약 냄새를. 그것이 코를 찌를 듯 독해서가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깨어나게 했기 때문이다. 강지훈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순간, 그 서늘한 냄새는 마치 수술용 예리한 칼처럼 지난 6년간 내가 유지해온 환상을 정교하게 갈라놓았다. 수연아, 제발 부탁할게. 지훈의 무릎이 병원 바닥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는 작년 생일에 내가 사준 최고급 진회색 양모 외투를 입고 있었다. 깃은 약간 구겨져 있었고 눈시울은 붉었으며 목소리에는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떨림이 배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를 내려다보았다. 손에 꽉 쥔 수술 동의서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지아, 이제 시간이 없어. 그가 고개를 들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대. 네가 유일한 적합자야. 수연아, 지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임지아, 지훈의 대학 시절 첫사랑. 우리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가족력인 유전성 간 질환 진단을 받았던 여자. 나는 분노해야 마땅했다. 이 동의서를 그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뒤돌아 가버렸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내 숨소리를 들었다.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한 번씩, 한 번씩. 지훈아, 네가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해달라고 하는 건지 알아? 내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나조차도 낯설게 느껴졌다. 넌 지금 네 아내한테 간의 일부를 잘라내서 네 전 여자친구를 살리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아가 죽을지도 모른다니까. 그가 내 손목을 왈칵 움켜쥐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이었다. 이게 너한테 불공평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지아는 정말 죽어. 내가 그 여자한테 빚진 게 있잖아. 수연아. 내가 그 여자한테 목숨을 빚졌다고. 네가 그 여자한테 목숨을 빚졌다고. 나는 가시 돋친 열매를 씹어 삼키듯 그 말을 가볍게 따라했다. 그럼 나한테는 뭘 빚졌는데? 그가 멈칫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의료용 수레를 미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텅 빈 공간에서 무한히 증폭되었다. 나는 그의 눈을 응시했다. 한때 다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눈동자에서 지금 내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당연함. 그는 내가 당연히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 6년 동안 내가 법무법인 수석, 변호사, 승진 기회를 포기하고 그의 신생 기업에 무료 법무 자문을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 새벽 3시에 계약서를 검토해주고 다음날 웃으며 시부모님께 차를 대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 나의 시간, 나의 경력, 나의 몸조차 그가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는 자원이라고 그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일단 일어나. 내가 말했다. 허락한 거야? 그의 눈이 순식간에 반짝였다. 일단 일어나라고 했어. 그가 바닥에서 일어났다.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 나는 그의 휴대전화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카카오톡 상단 고정 대화방 이름은 지아였다. 마지막 메시지는 허락했어? 였고 전송 시간은 3분 전이었다. 나는 그의 휴대전화에서 시선을 거두고 고개를 숙여 수술 동의서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았다. 수술 전 평가, 수술 위험성, 공여자 서명란. 내가 펜을 들고 서명만 하면 되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이 동의서 누가 준비한 거야? 내가 물었다. 병원 절차야. 누가 병원에 준비하라고 지시했냐고 묻잖아.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내게 너무나 익숙했다. 6년차 변호사로서 법정 증인석에 앉은 수많은 당사자들이 짓는 똑같은 표정을 나는 셀 수 없이 보아왔다. 그것은 그가 변명을 조직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내가 주치의 선생님이랑 얘기했어. 너도 알다시피 조직 적합성이 맞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 내 검사 수치도 전부.
내 검사 수치.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지난달에 내가 중앙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이 원장님이 나한테 간 수치가 높다면서 재검을 받아보라고 하셨어. 지훈아, 간 수치가 높은 사람이 간 이식 공여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해? 공기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 3초. 그 3초 동안 지훈의 표정은 당황해서 진정으로, 그리고 진정해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담함으로 변해갔다. 그건 예전 검사잖아. 나중에 재검받았을 때는 정상으로 나왔어. 그가 말했다. 나중 재검은 어느 의사가 해줬는데? 여기 병원 송 과장님. 송 과장.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랑 술 3번 마시고 네가 의료 분쟁 소송 한번 해결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했던 그 손 과장. 지훈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냉방기 바람이 아니라 뼈 틈새에서 스며나오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다. 결혼 6년, 나는 내가 약간 우유부단하지만 본성은 착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착한 사람은 아내의 건강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인맥을 동원해 아는 의사에게 재검 정상이라는 허위 소견서를 부탁하지 않는다. 네가 내 검사 결과를 조작했구나. 의문문이 아니었다. 수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내 검사 결과를 조작했어.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수술 절차를 합법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내의 의료 기록을 위조했다고. 지훈아, 너 그거 알아? 수술 중에 내 몸 상태 때문에 의료사고라도 나면 네가 받는 혐의는 단순 사기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야.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아주 찰나였다. 다음 순간 그는 다시 내가 잘 아는 억울하고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왔다. 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넌 모를 거야. 나와 지아 사이의 일은 알 필요 없어. 나는 수술 동의서를 반으로 접어 내 가방에 넣었다. 뭐 하는 거야? 그가 다급해졌다. 가져가서 좀 보려고. 내 몸이 달린 서류인데 자세히 검토해 봐야지. 이틀만 줘. 이틀? 지아는 이틀을 못 버틸 수도 있어. 그럼 다른 공여자를 찾아. 내가 뒤돌아설 때 등 뒤에서 지훈이 지씹듯 뱉어내는 목소리가 들렸다. 심수연, 너 언제부터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 된 거야?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웃고 있는 것을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었다. 드디어 진실을 꿰뚫어 본 자의 극도로 씁쓸한 웃음이었다. 피도 눈물도 없다고? 지난 6년간 내 경력을 희생하고 건강을 갉아먹고 적금을 깨서 네 사업을 지원했는데 이제 와서 배를 갈라 장기까지 내어놓으라는 걸 거절했더니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 되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11월의 찬바람이 외투 깃 사이로 파고들었다. 나는 계단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어 글을 적었다. 강지훈 명의의 모든 특허, 양도 기록, 조회, 손 과장과 강지훈의 금전적 이해관계 조사, 건강검진 결과, 원본 수치, 자료 확보, 3가지 일, 3갈래의 선, 3개의 못. 내 손가락은 화면 위를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고 흔들림 없이 두드렸다. 지난 6년 동안 결혼 생활의 투명 인간으로 살았던 심수연은 이 순간 완전히 죽었다. 나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병원에서 나와 차를 몰고 강남에 있는 24시간 커피 전문점으로 갔다. 예전에 법무법인에서 야근할 때 자주 가던 곳이었다. 구석자리는 무선 인터넷 신호가 좋았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았다. 블랙커피 한 잔을 시킨 뒤 업무용 휴대용 컴퓨터를 열었다. 지훈의 회사에 명의만 올려둔 법무자문위원으로서 나는 회사 사내 전산망의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애초에 회사를 설립할 때 전산 체계를 구축한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지훈은 이런 자잘한 기술적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이 자잘한 기술적 문제들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거란 걸 꿈에도 모를 것이다.
먼저 최근 6개월간의 회사 특허 관리대장을 열었다. 5분 후 내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멈췄다. 화면에는 회사 명의의 가장 핵심적인 증강현실 의료 영상 분석 기술, 특허 3건이 2달 전 양도 완료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양수인은 지아바이오라는 회사였다. 지아, 임지아의 지아. 나는 이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조회했다. 대표이사 임동일, 임지아의 아버지였다. 자본금 5천만 원, 신라빚금 0원, 본점 소재지는 임지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같은 건물이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세 개의 특허는 회사의 가장 값비싼 자산이자 내가 8개월 동안 직접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짜서 완성한 결과물이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가치가 30억 원 이상이었다. 지우는 그것들을 임지아의 가족에게 넘겼다. 보상의 명목으로.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적당히 쓴맛이 났다. 그런 다음 휴대전화를 들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유진아, 통화 가능해? 10초 뒤에 전화가 걸려왔다. 한밤중에 누가 죽기라도 했어? 유진의 목소리에는 잠투정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내 대학 기숙사 단짝이자 현재 서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설 유전자 및 법의학 감정연구소의 소장이었다. 네가 해줘야 할 일이 하나 있어. 지난달에 내가 중앙건강검진센터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 번호 보내줄게. 그 보고서의 실험실 검사 원본 수치를 뽑아줘. 보고서가 조작됐다고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야. 하지만 증거로 쓸 원본 자료가 필요해. 유진이 몇 초간 침묵했다. 원본 수치를 빼려면 정식 법적 위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 알지? 내가 위임할게. 내 사건의 의뢰인도 나고 피해자도 나야. 만약 내 건강검진 결과가 장기이식 수술 승인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위조되었다면 이 사안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너도 잘 알 텐데. 수화기 넘어가 5초 동안 조용해졌다. 너 지금 진짜로 하는 소리야? 유진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자, 3일 안에 필요한 모든 서류 다 보내줄게. 알았어.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알아볼게. 심수연. 그녀가 잠시 뜸을 들였다.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계속해서 사내 전산망 기록을 뒤졌다. 새벽 1시 47분. 나는 지훈의 개인 온라인 가상 저장소에서 엘리라는 암호화된 문서함을 찾아냈다. 비밀번호는 3번 만에 풀었다. 임지아의 생일이었다. 이 남자의 보안관념은 그의 배신에 대한 상상력과 완벽하게 반비례했다. 문서함 안에는 3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그와 송 과장의 카카오톡 대화 갈무리 화면. 내용은 간단했다. 지훈이 송 과장에게 공여자의 수술 전 평가 기록을 조작해달라고 부탁했고 송 과장은 문제없습니다. 검진센터 쪽에는 제가 잘 말해두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두 번째, 특허 양도 합의서 복사본. 서명란에는 강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는 법인 등기 변경 기록보다 정확히 한 달 앞서 있었다. 합의서의 마지막 단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 3건의 특허에 대한 연구 양도는 본인이 임지아 씨 및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개인적인 보상이며 심수영과는 무관함. 심수영과는 무관함. 나는 이 8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 특허들의 연구 개발비 중 절반은 내가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을 팔아 회사에 넣은 자금에서 나왔다. 지식재산권 보호기획안도 내가 썼고 특허 출원 서류도 내가 검토했으며 심지어 특허 청구 범위 명세서는 내가 유산하고 침대에 누워 요양하던 시절에 한 글자씩 수정해 준 것이었다. 그런데 심수영과는 무관하다고? 세 번째 문서는 내 심장을 1초 동안 멈추게 했다. 그것은 초음파 사진이었다. 사진에는 아주 작은 웅크린 태아의 윤곽이 보였다. 사진 뒷면에는 누군가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훈아, 우리 아이야. 필체는 임지아의 것이었고 날짜는 3개월 전이었다.
커피잔을 내려놓을 때 내 손가락이 마침내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상심 때문도 아니었다. 거대하고 압도적인 황당함 때문이었다. 내 남편이 자기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살리기 위해 나더러 간을 떼어 달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목숨을 빚졌다고 표현했다. 나는 컴퓨터를 덮고 통유리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차가운 별 가루처럼 아른거렸다.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흐릿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다. 나조차도 두려울 정도로 선명했다. 나는 다시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어 아까 적은 3줄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다. 임지아의 아이, 친자 유전자 확인. 지훈이 정말 친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가 친부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변호사이기 때문이었다.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모든 사실관계를, 특히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사실관계들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변호사의 본능이다. 새벽 2시 15분, 나는 계산을 마치고 찻집을 나섰다.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길가에 서서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훈이 보낸 메시지였다. 생각해봤어? 내일 오전 10시 수술이야. 바로 병원으로 와. 어디냐고 묻지 않았다. 밥은 먹었냐고 묻지도 않았다. 곁에 누가 필요하냐고 묻지도 않았다. 오직 지시뿐이었다. 나는 이 메시지를 보며 미리 쳐두었던 답장을 지우고 딱 2글자를 새로 입력했다. 알았어. 그러고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갈게, 당연히. 다만 그때 내가 병원에 들고 갈 것은 서명이 완료된 수술 동의서가 아니라 네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완벽한 청구서일 테니까. 다음 날 아침 8시 나는 정확히 병원에 나타났다. 지우는 수술실 복도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양손에 따뜻한 두유를 든 채 정성스럽게 조율된 다정함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다. 어제 잠은 잘 못 잤지? 그가 두유를 내밀었다. 따뜻한 거 좀 마셔. 나는 그것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괜찮아. 수술은 몇 시야? 10시. 수술 전에 최종 확인 검사 한 번 더 해야 돼. 따라와. 그가 내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두유를 든 손으로 그 손을 밀어냈다. 그는 개의치 않았다. 아니, 개의치 않기로 선택했다. 검사실로 가는 길에 우리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을 지나게 되었다. 지훈의 발걸음이 무의식적으로 느려졌고 그의 시선은 안쪽 침대를 향했다. 임지아는 그곳에 누워 있었다. 피부는 밀랍처럼 누렇고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다. 온몸에 여러 개의 관이 꽂혀 있었고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지금은 인공관으로 버티고 있어. 지훈의 목소리가 깃털처럼 가벼웠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닷새 남았대.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의외로 아무런 증오심도 느끼지 못했다. 죽어가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 너무 쉬워서 오히려 값싸게 느껴질 정도였다. 내 적은 단 한 번도 저 여자가 아니었다. 내 옆에 서서 나를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바로 이 남자였다. 가자. 내가 말했다. 수술 전 확인 검사는 3층에서 진행되었다. 담당인은 바로 그 손 과장이었다. 50대 초반의 통통한 체격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나를 보자마자 과도하게 열정적인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신 변호사님 오셨습니까? 어서 앉으시죠. 손 과장이 일어나 내게 물을 따랐다. 어제 강 대표님한테 들었습니다. 이 수술을 직접 하시기로 하셨다고요? 정말 대단한 결정입니다. 대단할 것까지야 있나요? 나는 자리에 앉았다. 도리일 뿐이죠. 신 변호사님은 역시 그릇이 다르십니다. 손 과장이 자리에 앉아 서류철을 열었다. 그럼 간단히 절차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게 수술 전 평가 결과지인데 모든 수치가 안전 범위 내에 있습니다.
공여자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과장님, 내가 말을 끊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제 간수치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손 과장의 미소가 0.5초 동안 굳어졌다. 내가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법정에서 수백 명의 증인들을 교차 신문해 본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그 0.5초를 놓쳤을 것이다. 42입니다. 그가 결과지를 슬쩍 내려다보며 평소보다 빠른 말투로 대답했다. 완전히 정상이죠. 정상 상한선이 40이니까 이 정도 약간 높은 건 정상적인 변동폭이라 수술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40이요. 나는 그의 말을 반복했다. 그런데 제가 지난달 검진 때 받았던 수치는 87이었는데요. 한 달 만에 87에서 42로 50% 이상 떨어졌다는 건데 손 과장님은 간 전문의로서 이게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 과장이 서류를 덮었다. 그가 지훈을 흘끗 보았고 지훈은 나를 보았다. 나는 탁자 위에 두유를 내려놓고 가방에서 내 휴대전화를 꺼냈다.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싸우러 온 거 아니니까요. 내 목소리는 일상적인 대화처럼 부드러웠다. 그냥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어제 제가 사설감정연구소에 위임해서 중앙건강검진센터에 제 검사 원본 수치를 확보했습니다. 아마 3일 안으로 정식 결과가 나올 겁니다. 손 과장의 얼굴색이 변했다. 지훈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수연아, 너.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 계속해서 손 과장을 바라보았다. 원본 자료는 검사기계에서 바로 생성되는 거라 위조도 삭제도 불가능하죠. 만약 원본 수치와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이 결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손 과장님, 그 후과는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장기 이식 수술을 위해 공여자의 의료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 이게 형법상 위조 사문서 행사죄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제가 굳이 법률 자문까지 해드릴 필요는 없겠죠? 손 과장의 이마에 촘촘하게 땀방울이 맺혔다. 그는 입을 뻐끔거리며 다시 지훈을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도움을 구하는 눈빛이 아니라 원망하는 눈빛이었다. 네가 안 알아볼 거라고 했잖아. 나는 속으로 그 눈빛을 정확히 번역해냈다. 신 변호사님, 손 과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아마 기록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다시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있던 수술 전 평가 결과지를 집어들었다. 이 서류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증거물로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제 본인의 의료 기록인데 저한테 완전한 알 권리와 소유권이 있죠. 손 과장님, 지금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는 걸 막으시겠다는 겁니까? 손 과장이 입을 다물었다. 나는 서류를 반으로 접어 가방에 넣고 지퍼를 채웠다. 일련의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단 한치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지훈이 문가에 서서 창백해진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심수연. 이빨 사이로 지식이듯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잠깐 나 좀 따라와. 나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둘이서 얘기 좀 해. 그가 뒤따라왔다. 우리는 복도를 지나 병원 병동의 옥상 정원으로 나갔다. 초겨울의 바람은 매서웠고 그의 외투 자락이 사납게 펄럭였다. 뭐 알아낸 건데?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알아낸 게 뭔 거 같은데? 지훈아, 빙빙 돌려 말하지 말자.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등 뒤로는 도시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특허 양도한 거 내가 봤어. 그의 동공이 수축했다. 그 3건의 특허는 회사의 핵심 자산이야. 너는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내 동의도 없이 임지아 아버지 명의의 유령 회사에 그걸 무상으로 넘겼어. 지훈아, 이걸 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업무상 배임이야. 그 특허들, 개발 자금의 절반이
내 결혼 전 재산에서 들어갔어. 지식재산권 보호기획안도 내가 썼고, 네가 그걸 넘길 때 그 안에 내 피땀이 들어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니? 바람이 우리 사이를 울부짖으며 지나갔다. 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내가 예상했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울기 시작했다. 수연아, 내가 미안해. 그의 눈물은 예고도 없이 빠르게 쏟아졌다. 하지만 지아는 정말 죽어. 언제 간이 망가질지 모른다고. 그쪽 부모님이 나한테 매달렸어.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그 특허를 아버지한테 넘긴 건 지안의 가족이 병원비 때문에 이미 파산 상태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 자산을 가져다 그 집 구멍을 메웠어? 내가 다 갚을게. 지아가 낫기만 하면 내가 꼭. 낳은 후에는? 내가 그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다. 낳은 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속 너의 내조를 잘하는 아내로 남아주길 바라? 아니면 네가 그 여자,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하는 걸 내가 관대하게 받아들여 주길 바라는 거야? 그의 눈물이 뚝 멈췄다. 공기가 얼어붙은 그 1초 동안 나는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보았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들켜서 당황한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저것까지 알지? 하는 순수한 공포였다. 무슨 아이?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 동의서에 서명 안 해. 내가 말했다. 수술은 다른 방법 찾아봐. 난 안 해. 이러면 안 돼. 그가 내 팔을 왈칵 붙잡았다. 지아가 죽는다고. 그 여자가 죽고 사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하지만 네가 내 건강검진 결과를 위조하고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회사 자산을 빼돌린 그 행동들에 대한 후과는 오롯이 네 책임이야. 나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네가 사려는 저라모.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다.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동자에서 마침내 다정함의 허울이 벗겨지고 그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가장 징그러운 본성이 드러났다. 계산. 그는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내가 정말로 고소한다면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손절해야 할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이 표정이야말로 강지훈의 진짜 얼굴이었다. 널 고소하겠다고는 안 했어.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이야. 3일만 줘. 3일. 3일 안에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그럼 그때까지 버티기를 기도해보든가. 나는 뒤돌아 옥상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아, 참. 주주간 약정 보속 조항 기억나지? 지난달에 네가 서명했던 거. 돌아가서 제17조를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거야. 승강기에 타고 1층 단추를 눌렀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금속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손바닥을 파고들었던 손톱 자국이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내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는 돌아가서 그 계약서를 찾아볼 것이다. 틀림없이. 그리고 제17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느 일방 주주에게 중대한 도덕적 과실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존재하고 이것이 유효한 증거로 입증될 경우 해당 과실 주주 명의의 모든 의결권 및 수익권은 추가 협의 없이 무과실 주주 명의로 자동 이전된다. 이 계약서는 지난달 지훈이 나에게 회사 서류 정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내가 일상적인 서류들 사이에 끼워 넣어 서명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는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절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그저 말 잘 듣고 야심도 없고 기꺼이 뒤로 물러서 주는 좋은 아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좋은 아내 역시 변호사라는 사실, 그것도 절대 준비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 독종 변호사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병원 정문을 나선 후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급행으로 처리해줘. 3일을 이틀로 줄여.
비용은 2배로 낼게. 알았어. 또 다른 건?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감정 하나 더 해줘. 무슨 감정? 친자, 유전자 확인. 내가 오늘 표본 가져다 줄게.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다. 거울 속으로 병원의 잿빛 건물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 보였다. 나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어떤 곳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는 법이다. 병원을 떠난 후 48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효율적인 48시간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6년 동안 나는 이 효율성을 오직 지훈의 회사가 낸 펑크를 메우는 데만 썼다. 이제 나는 그 방향을 살짝 틀어 그 펑크를 그의 몸통에 직접 내기로 했다. 첫날 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법무법인으로 가서 내 독립 사무실에서 모든 일을 처리했다. 수석 변호사 구역은 24시간 출입 통제가 되어 있어 지훈은 들어올 수 없었다. 나는 가장 먼저 사내 전산망 안에 모든 핵심 문서를 실시간 복제 저장했다. 그냥 내 컴퓨터로 내려받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가 내가 영업기밀을 빼돌렸다고 덮어씌울 수 있었다. 나는 공증사무소의 전자내용증명 체계를 이용했다. 모든 문서에는 시각기록과 고유 암호값이 찍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변호사의 기본기였다.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증거를 먼저 고정시키는 것. 저장이 끝난 후 나는 주주간 약정 보속 조항 복사본을 열어 꼼꼼히 다시 읽었다. 제17조. 흑백의 활자 위로 강지훈의 서명과 지문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 하나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조항이 발동되려면 유효한 증거로 입증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했다. 즉, 강지훈의 행위가 중대한 도덕적 과실이나 위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도록 입증할 완벽한 증거 사슬이 필요했다.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첫째, 특허 양도 합의서와 법인 등기 변경 기록, 회사의 핵심 자산을 무단으로 빼돌렸다는 증거. 둘째, 그와 송 과장의 메신저 화면 갈무리, 내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의사와 결탁했다는 증거. 셋째, 임지아 아이의 초음파 사진, 그가 임지아와 혼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 이 세 가지만 합쳐도 제17조를 발동시키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지훈은 분명 더 큰 실수를 저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남자의 가장 큰 약점은 탐욕도 박정함도 아니었다. 바로 상황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영원히 과대평가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문제가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눈물과 진정성에 넘어갈 것이라고 믿었다. 그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 더 이상 그 눈물에 넘어갈 심수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둘째 날 오전 지훈에게서 17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한 통도 받지 않았다. 18번째 전화는 인터넷 무료 통화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수연아, 너 도대체 어디 있어? 지금 지아 상태가 어떤지 알아? 알아. 나도 지금 일 처리 중이야.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뭔데?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하나 던졌다. 지훈아, 회사 법인 계좌에 유동자금이 얼마나 남아있지? 그가 멈칫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임지안의 집안이 파산했다며 앞으로 남은 수술비, 수술 후 회복비, 중환자실 입원비 다 합치면 최소한 3, 4억은 더 깨질 텐데 그 돈 다 어디서 낼 생각이야?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나는 5초를 기다린 뒤 아주 무심한 말투로 툭 던졌다. 회사 계좌에 지난달에 들어온 미수금 있지 않아? 한 4억 정도. 너 지금 그 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뜻이야? 아무 뜻도 아니야. 그냥 미리 경고하는 건데 그 돈은 거래처 선수금이고 법인 계좌에 묶여 있어. 네가 개인적인 용도로 빼다 쓰면 그건 부부재산 분쟁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야. 심수연. 그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너 도대체 누구 편이야? 법의 편.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는 회사 재무관리 전산망에
고의로 구멍을 하나 만들어 두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4억 원의 미수금 승인 결제선을 교차 확인해서 단독 승인으로 바꿔놓았다. 즉, 지훈 혼자서 그 돈을 이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지훈이 그 돈에 손을 댈 거라는 걸 나는 알았다. 그는 이미 특허를 임지한의 집안에 넘겼고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이 없었다. 임지아의 수술비는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었고 그는 그 여자 앞에서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라는 허세를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위인이었다. 그의 허영심이 내 남은 복수를 완성해 줄 것이다. 나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기다리는 틈에 나는 다른 일을 하나 더 처리했다.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표본 잘 받았어. 지금 검사 들어갔고 급행으로 돌리면 36시간 정도 걸릴 듯. 아, 그리고 네 건강검진 원본 수치도 뽑았어. 결과가 어때? 지난달 네 간 수치 원본 기록은 90일이야. 40이가 아니라 검진센터에서 너한테 발급한 최종 보고서랑 원본 자료가 아예 달라. 중앙건강검진센터 쪽에서 방금 연락 왔는데 자기들이 해명하고 싶다네. 기다리라고 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진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다. 수연아, 친자 확인 말인데 애의 유전자 표본은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거야? 나는 피식 웃었다. 어제 병원에 갔을 때 나는 중환자실 밖 가족 대기실 쪽으로 돌아갔다. 임지아의 어머니가 그곳을 지키고 있었고 옆에 있는 유모차에는 생후 2개월 정도 된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다. 지훈이 말했던 진정한 사랑의 결실. 내가 다가갔을 때 임지아의 어머니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나는 유모차 밖으로 삐져나온 아기 양말 한 짝을 슬쩍 주워 담았다. 갓난아기의 피부 각질 세포는 유전자 분석에 충분했다. 지훈의 표본은 훨씬 쉬웠다. 집 욕실 빗에 엉킨 머리카락이면 충분했으니까. 넌 알 필요 없어. 내가 유진에게 말했다. 그냥 결과만 알려주면 돼. 알았어. 조심해라. 진짜. 둘째 날 오후 2시 내 휴대전화에 은행 알림 문자가 떴다. 회사의 공동계좌 명의자로서 5천만 원 이상의 법인계좌 이체는 나에게도 실시간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알림. 귀하의 법인계좌 끝자리 3847에서 이체 출금 발생. 금액 380, 0, 0원. 3억 8천만 원. 정말로 손을 댔군. 나는 그 문자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심호흡을 한 뒤 법무법인 동료인 민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 변호사님, 우리 그 준법 감시 절차 좀 가동합시다. 어느 회사요? 태성테크. 내 남편 회사요. 수화기 너머로 2초간 정적이 흘렀다. 확실해요? 이보다 확실할 순 없죠. 자료 정리해서 은행위험관리부서에 넘겨주세요. 회사 법인계좌에서 3억 8천만 원이 비정상적으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전산망 경고발동 요건은 충분해요. 수연 변호사님, 민재의 목소리가 복잡해졌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은행위험관리팀이 개입하면 강 대표의 모든 연결 계좌가 동결될 텐데. 알아요. 당신 남편이잖아요. 게다가 이건 자금 유용 혐의로 형사 고발될 사안입니다. 내 목소리엔 파도 한 점 잃지 않았다. 아내라는 신분이 그 사람의 면죄부가 될 순 없어요. 민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오늘 퇴근 전까지 서류 넘기겠습니다.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섰다. 해질녘 도시는 오렌지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너무 따뜻해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들게 할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착각을 믿지 않았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술은 아직 생각 중이야. 내일 답 줄게. 그가 1초 만에 답장했다. 고마워, 수연아. 네가 모른 척하지 않을 줄 알았어. 나는 그 고마워라는 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지난 6년간 그는 수없이 고맙다고 말했다. 계약서 검토해줘서 고마워.
접대 자리에 같이 가줘서 고마워. 이해해줘서 고마워. 희생해줘서 고마워. 그 모든 고마워는 사탕 발린 못 같았다. 내 뼈 깊숙이 부드럽게 박혀 들어와서 나는 그 아픔을 달콤함으로 착각하며 살았다. 이제 사탕은 다 녹아내렸고 시퍼런 몸만 남아 있었다. 화면을 끄고 책상으로 돌아와 새 문서를 열었다. 문서 제목, 이혼 소장, 원고, 심수연, 피고, 강지훈. 내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3초간 머물렀다가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이혼 소장을 반쯤 썼을 때 내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지훈이 아니었다. 우리 엄마였다. 회색 외투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린 엄마는 손에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눈가에 감추지 못한 초조함만 없었다면 그저 딸에게 밥을 챙겨주러 온 평범한 엄마처럼 보였을 것이다. 엄마, 여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긴. 엄마가 내 책상 위에 보온 도시락을 쾅 내려놓았다. 목소리가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김서방이 전화해서 그러더라. 네가 사람 죽는 거 모른 척한다고. 지아라는 그 아가씨가 숨이 꼴깍꼴깍 넘어간다는데 네가 어떻게 사인을 안 해줄 수가 있어? 나는 등받이에 기대어 엄마를 쳐다보았다. 그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했는데? 네가 이틀째 집에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 수연아, 나 네 엄마야. 네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질지 알아. 하지만 사람 도리가 그렇게 모진 게 아니야. 사람 목숨이 달렸잖아. 네가 그 사인 안 해주면 넌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아야 돼. 엄마, 그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알아? 알지. 간 조금 떼주는 거라며 내 간의 60%를 잘라내는 거야.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수술 후 최소 2주 입원, 회복기만 3개월에서 6개월이야. 사망률이 0.3%에서 0.5%에 달하고 게다가 내간 기능은 원래 정상도 아니었어. 실제 위험성은 그 숫자보다 훨씬 커. 엄마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다가 다시 열렸다. 그래도 의사가 수치 정상이라고 했다며. 그 결과지 가짜야? 강지훈이 사람 써서 내 건강검진 결과 조작했어. 침묵. 엄마의 손가락이 보온 도시락, 손잡이를 꽉 쥐어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엄마가 충격을 받거나 분노하거나 내 편에 서서 그 나쁜 새끼, 내가 당장 가서 찢어 죽일 거다 라고 말할 줄 알았다. 하지만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은 이러했다. 설령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네가 다시 가서 검사 받아보면 되잖아. 다시 검사해서 정상으로 나오면 그때 사인해주면 되잖아. 나는 눈을 감았다. 하이네스, 바로 이 순간 나는 내가 이 결혼 생활에서 왜 한없이 물러서기만 했는지 깨달았다. 오로지 지훈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받아온 교육이 여자는 철이 들어야 하고 남을 배려해야 하고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여자의 몸이나 경력, 감정 따위는 사람 목숨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을 뿐이었다. 엄마. 나는 눈을 떴다. 만약 간을 기증받아야 할 사람이 생판 모르는 남이었다면 엄마는 나더러 기증하라고 했을까? 그야 안 하겠지. 근데 왜 지훈이 전 여친은 되는데? 단지 죽어가니까? 그 여자의 목숨이 내 건강보다 중요해?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넌 지금 그런 걸 따지고 앉았냐? 나는 따지는 게 아니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야. 나는 엄마의 말을 끊었다. 공여자로 부적합한 몸을 가진 사람이 위조된 검진 결과지를 방패 삼아 수술대에 오르는 일이야.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강지훈이? 그 인간은 진짜 건강검진 결과지 하나도 나한테 안 보여주려고 하는 놈인데 엄마는 입을 다물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건 나를 향한 안쓰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너무 독해졌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너희 아빠가 이 사실 알고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실 뻔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그럼 아빠 혈압약 챙겨드려. 심수연. 엄마, 나 지금 엄마랑 싸울 시간 없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온 도시락을 엄마 쪽으로 밀어냈다. 돌아가.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엄마는 사무실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힌 후 나는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보온 도시락에서 새어나온 갈비탕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냄새를 맡으니 오히려 위가 쓰려왔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지훈의 카카오 스토리였다. 그는 긴 글 하나를 올렸고 병상에 누워있는 임지아의 사진을 첨부했다. 물론 얼굴은 희미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글의 모든 단어는 나를 겨냥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둔다. 나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는다. 무능한 나 자신을 원망할 뿐이다. 돈이 있었다면 해외에서 공여자를 구했을 것이다. 권력이 있었다면 이식 순서를 앞당겼을 것이다. 하지만 내겐 아무것도 없다. 내겐 그저 사람 목숨 하나 살려주는 것조차 거부하는 아내 한 명뿐이다. 댓글창이 폭발했다. 세상에 너무 냉혈한이네요. 지훈 형, 힘내요. 저런 여자는 만날 가치가 없어요. 제가 대신간 기증해주고 싶네요. 나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다 읽고 화면을 저장했다. 그리고 그의 친구 목록을 확인해 보았다. 그는 글을 올리기 전에 한 가지 조작을 해두었다. 내 계정을 차단한 것이다. 그는 내가 못 볼 줄 알았겠지만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같은 인맥풀을 공유했다. 그가 올린 글은 3분도 안 되어 누군가에 의해 저장되어 내게 전송될 것이 뻔했다. 나는 모든 사진을 정리해 여론 압박 증거라는 문서함에 저장했다. 밤 9시 시부모님이 찾아왔다. 두 분은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직설적이었다. 인사도 없이 들어와 내 맞은편 소파에 두 명의 판사처럼 앉았다. 수연아.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어른 특유의 위압적인 어조였다. 지훈이 일은 대충 들었다. 이 일은 말이다. 까놓고 말해서 지훈이가 젊었을 때 그 집안에 진 빚이 있어서 그런 거야.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지. 안 그러냐? 아버님, 누가 누구한테 빚을 졌다는 건가요? 지훈이가 그 여자한테 빚을 졌나요?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다면서요? 첫사랑은 첫사랑이고 결국 저와 결혼하기로 선택한 건 지훈이에요. 선택을 했으면 이 결혼에 책임을 져야죠. 결혼 생활 중에 왜 제 몸을 희생해서 다른 여자에 대한 죄책감을 감려고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너 말 한번 섭섭하게 하는구나. 사람 목숨이 당장 끊어지게 생겼는데 넌 좀 관대해질 수 없니? 관대요? 나는 눈을 치켜뜨고 시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님, 만약 지금 당장 간 기증이 필요한 사람이 저라면 지훈이가 무릎 꿇고 남한테 빌면서 기증해달라고 사정했을까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은 폭풍 우 직전의 하늘처럼 시커찼다. 심수연, 내 태도를 보아하니 기증할 마음이 아예 없나 보구나. 제 태도는 이겁니다. 제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장받겠다는 거냐? 지훈이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 전 평가를 다시 받겠습니다. 만약 거기서 제가 안전하게 공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연 전술이었다. 재평가를 받으려면 최소 5일에서 7일이 걸린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일어날 일들은 다 일어날 것이다. 시아버지는 나를 한참 노려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그들이 떠난 후 나는 폭풍우 같은 정적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 도시의 불빛은 여전했지만 내 세상은 24시간 전과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다. 양가 부모님의 압박, 누리소통망의 비난, 병원 쪽의 재촉, 이 모든 압력이 나를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사인해라. 간을 내어놓아라. 희생해라.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나는 이미 체스판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나는 개인용 컴퓨터를 열고
은행 위험관리 전산망에서 날아온 알림 이메일을 확인했다. 태성테크 법인 계좌 이상 거래 위험 심사 개시. 관련 계좌 임시 동결 조치 완료. 심사 소요기간 예상 5, 7영업일. 나는 컴퓨터를 덮고 눈을 감았다. 계좌가 동결되었다. 이제 지우는 자기 돈을 마음대로 뺄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당황할 것이고 당황하면 더 멍청한 짓을 저지를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이 폭풍우 속에서 흔들림 없이 서서 그가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 걸 조용히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계좌 동결 소식은 셋째 날 아침에 지훈에게 닿았다. 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가 아침 7시 3분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인터넷 전화가 아니라 직접 통화였다. 새벽까지만 해도 누리소통망에서 비련의 남주인공 행세를 하던 그가 7시 3분에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졌다. 수연아, 회사 계좌 왜 동결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신경질적이었다. 며칠 전에 억울하고 다정하던 톤은 온데간데 없었다. 동결됐다고? 내 목소리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당혹감이 배어 있었다. 언제? 오늘 아침에. 재무팀에서 방금 전화 왔는데 법인 이체가 하나도 안 된대. 은행에서 무슨 위험심사 어쩌고 했다는데 너 혹시 뭐 손 쓴 거 있어? 지훈아, 은행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있어. 내가 건드리고 싶다고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말투는 마치 고객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처럼 인내심이 넘쳤다. 일단 진정하고 정확히 어느 계좌인지 말해봐. 메인 계좌, 끝자리 3847. 그 계좌에서 최근에 비정상적인 이체 같은 거 없었어? 전화기 넘어가 3초간 조용해졌다. 너 조회해봤구나. 털을 곤두세운 고양이처럼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톤이 낮아졌다. 나 회사 법무자문위원이야. 계좌에 이상 변동 생기면 나한테도 알림 문자 와. 지훈아, 너 그저께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3억 8천 뺐더라. 그 돈 어디에 쓰려고 뺀 거야? 다시 침묵. 나는 지금 그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눈알을 굴리며 나를 납득시키면서도 너무 많은 걸 드러내지 않을 변명거리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겠지. 지하 수술비야. 그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쪽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내가 일단 선납한 거야. 법인 선수금으로 개인 수술비를 대납해? 너 개인 계좌에 3억 8천만 원 현금이 있어? 없어. 하지만 다음 달에 프로젝트 잔금 들어오면 채워 넣을. 다음 달 잔금이 들어오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야. 너는 지금 거래처가 지급한 선수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거라고. 지훈아, 이 돈의 성격이 어떤 건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야? 심수연. 마침내 그가 폭발했다. 너네 아내야, 검사가 아니라고. 나한테 그런 취조하는 말투로 말하지 마. 알았어, 그럼 말투 바꿀게. 내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그가 가장 잘 아는 내조의 여왕 특유의 부드러움이었다. 여보, 너무 조급해하지 마. 계좌 동결은 일시적인 심사일 뿐이야. 7영업일 안에 문제 없으면 자동으로 풀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자금 출처랑 용도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하는 거야. 정말이야? 나 변호사야. 이런 일 처리해 본 적 한두 번 아니잖아. 그럼 네가 좀 처리해 줄 수 있어? 나는 2초 정도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계산된 침묵이 아니라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해줄 수 있어. 근데 회사 최근 6개월치 재무거래 내역 전부 다 나한테 보내줘. 당신 개인 계좌 내역까지 포함해서. 내가 먼저 살펴봐야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내 개인 계좌는 왜? 은행에서 심사할 때는 연결 계좌를 다 보니까. 명의자인 당신 개인 계좌도 심사 대상이야. 나한테 안 보여줘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은행에서 직접 요구할 땐 내가 방어해 줄 수 없어. 당신이 알아서 소명해야 해. 수화기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재무팀한테 내역서 보내라고 할게.
내 개인 계좌 내역도.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미끼를 물었다. 지훈이 재무 내역을 보낸 것은 그날 오후였다. 사무실에서 그 문서들을 열어보았을 때 나는 그가 역시나 꼼수를 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법인 계좌 내역은 전부 보냈지만 개인 계좌 내역은 최근 3개월치만 보냈다. 그 이전 기록은 삭제한 상태였다. 하지만 3개월치로도 충분했다. 그 3개월 기록 안에서 나는 동일한 계좌로 이체된 7건의 기록을 발견했다. 총 1억 2천만 원. 예금주는 임지아. 가장 첫 번째 이체 날짜는 4개월 전이었다. 즉, 임지아가 입원하기 전부터 지훈은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구제가 아니었다. 재정적 후원이었다. 나는 이 이체 기록들을 날짜, 금액, 수취인 정보별로 표로 정리한 다음 민재 변호사에게 보냈다. 민재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이 기록들에 아까 그 3억 8천까지 더하면 이미 입건 기준 넘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아직 급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답했다. 내 유전자 확인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하세요. 유전자 확인.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면 엄청난 상관이 있었다. 물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의 가설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그날 밤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왔어. 목소리에는 미묘한 충격이 섞여 있었다. 어때? 그 아이 말이야. 네가 준 2개의 표본 비교해봤는데 남성 유전자와 아기 간의 친자 확률 0%야. 내 손가락이 책상 위를 가볍게 톡톡 쳤다. 확실해? 2번 돌렸어. 결과 똑같아. 불일치 확률 99.99%야. 심수연. 그 아이 강지훈 애 아니야. 강지훈의 아이가 아니다. 강지훈의 아이가 아니다. 자신의 장기까지 내어놓으라며 바닥에 무릎 꿇고 빌었던 그 여자. 건강검진 결과를 위조하고 회사 자산을 빼돌리고 온 가족을 동원해 나를 도덕적으로 협박하면서까지 구하려 했던 그 여자. 그 여자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애초에 강지훈의 핏줄이 아니었다. 나는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 모든 상황이 미치도록 황당하다고 느꼈다. 지훈은 스스로가 첫사랑과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순정남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임지아와 그 가족이 치밀하게 고른 호구에 불과했다. 돈도 있고 회사도 있고 남편을 위해 기꺼이 모든 걸 희생해줄 바보 같은 아내까지 둔 완벽한 호구. 유진아, 결과지 2부로 뽑아줘. 하나는 정식 문서로, 하나는 예비용으로. 알았어. 언제 쓸 건데? 내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놈이 자기 발로 감옥에 걸어 들어가는 날.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컴퓨터를 열었다. 반쯤 써둔 이혼 소장을 띄웠다. 화면에서 깜빡거리는 걸 보며 나는 청구 취지란에 한 줄을 추가했다.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전적인 귀책 사유를 부담하며 주주간 약정보속 조항 제17조에 의거하여 원고가 태성테크의 모든 의결권 및 수익권을 완전히 소유함을 확인한다. 다 쓰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았다. 쓸데없는 형용사는 단 하나도 없었다. 모든 단어가 법조문처럼 정교하고 완벽했다. 창을 닫기 전 메모장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다. 모든 체스말이 준비되었다. 이제 그가 직접 마지막 수를 두기만 하면 된다. 창밖 도시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한참을 밖을 내다보았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더없이 맑았다. 6년 동안 내 얼굴을 덮고 있던 온순함의 장막이 마침내 완전히 벗겨졌다. 드러난 것은 냉정하고 정밀하며 그 누구 앞에서도 다시는 약해지지 않을 변호사의 얼굴이었다. 내가 자취를 감춘 지 나흘째 되는 날, 지훈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 임지아의 주치의가 인공간 기계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며 72시간 내에 이식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72시간 3일. 이 시간은 지훈의 머리 위에 매달린 칼날과 같았다. 유일한 적합 공여자인 나는 그 칼날을 멈출 유일한 밧줄이었다. 문제는 그 밧줄이 더 이상 그의 손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3시, 사무실에 있던 나는 집안에 설치해둔 가정용 보안 카메라에서 보내온 긴급 알림을 받았다. 맞다. 나는 집에 감시 카메라를 달아두었다. 최근에 단 건 아니고 2년 전에 방범용으로 달았던 것이다. 지훈은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카메라 각도 맞추는 걸 도와주기까지 했었다. 그는 이 카메라가 언젠가 자신을 향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거실 인체 움직임 감지 알림을 누르자 실시간 화면이 떴다. 지훈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앞 탁자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손 과장이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고 공기 중에는 음모의 기운이 짙게 깔려 있었다. 나는 화면을 음성 모드로 전환했다. 심 변호사,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손 과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수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걔 지금 법무법인에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고 톡도 안 읽어요. 찾아갔는데 안내 데스크에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이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손 과장님, 다른 방법 좀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요? 손 과장이 헛웃음을 쳤다. 무슨 다른 방법이요? 조직 맞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뿐인데. 안 그랬으면 제가 면허 취소될 위험 감수하면서까지 보고서 조작해 줬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손 과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위험 부담이 크지만 말해보세요. 수술 동의서. 대표님이 대신 서명하십시오. 화면을 넘기던 내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 속 지훈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망설임이 아니라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표정이었다. 들킬 확률과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의 대가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글씨체는 흉내낼 수 있지만 지장은요? 서명란만으론 안 되잖아요. 수술 전 절차상 서명과 지문만 있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문은 평소 심 변호사가 쓰는 물컵이나 마우스 같은 데서 채취하시고요. 잠깐만요. 지훈이 말을 끊었다. 만약 나중에 수연이가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요? 수술 끝나면 엎질러진 물입니다. 자기 남편을 사문서 위조로 진짜 고소할 거라 생각합니까? 기껏해야 한바탕 난리치고 며칠 냉전하다가 다시 잘 살겠죠. 손 과장의 입꼬리가 실룩였다. 쓴웃음 같기도 하고 비웃음 같기도 했다. 수연이는 그냥 넘어갈 애가 아닙니다. 그럼 대표님이 선택하십시오. 손 과장이 양손을 펼쳤다. 서명 위조해서 수술 강행하든가 아니면 임지아 씨 죽는 거 그냥 보고 있든가 선택하십시오. 화면 속에서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탁자 쪽으로 다가가 펜을 집어들었다. 서류 주세요. 나는 화면 너머로 그가 수술 동의서 공여자 서명란에 심수연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손끝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서명을 마친 뒤 그는 주방에서 내가 평소에 쓰는 유리컵을 가져왔다. 컵 표면에 남은 내 지문을 투명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채취한 뒤 서명 옆 지문 확인란에 꾹 눌러 찍었다. 이 모든 동작이 소름 끼칠 정도로 능숙하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나는 이 보안 카메라 녹화본 전체를 내려받은 뒤 곧바로 공증사무소의 전자내용증명망에 올렸다. 시각 기록 오후 3시 47분. 지훈아 강지훈아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네가 드디어 네 관뚜껑에 마지막 못을 직접 박아 넣었구나. 수술 동의서에 타인의 서명과 지문을 위조해 사용하는 행위. 이건 도덕적 일탈이 아니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였다. 거기에 장기이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여자의 자발적 동의를 묵살했으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더해진다. 두 가지 혐의만으로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이전의 업무상 횡령과 의료기록 조작까지 합치면 강지훈은 이번 생에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수술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이 타이밍에 신고해버리면 수술이 취소되고 임지아가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지훈은 법정에서 나는 그저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라며 도덕적 후광을 입고 동정표를 구걸할 것이고 여론 역시 반전될 가능성이 있었다. 나는 더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완벽하게 발가벗겨지는 그 순간을. 나는 민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 변호사님, 하나만 조사해 주세요. 3일 전에 지훈이가 법인 계좌에서 빼낸 3억 8천만 원, 그 돈 최종 목적지가 어딥니까? 이미 추적 중입니다. 1차 결과로는 그 돈이 임지아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가 다시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1억 5천은 임동일 아버지 계좌로, 1억은 지아바이오 법인 계좌로, 그리고 나머지 1억 3천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1억 3천을 현금으로 뺐다고요? 네, 입금된 그날 오후 바로 뺐습니다. 임지아 신분증으로요.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직접 갔을 리는 없죠. 그 집 가족들이 임지아 카드랑 신분증 들고 갔겠네요. 내가 말을 이었다. 지아바이오로 들어간 1억 원은요? 입금 다음 날 바로 다른 유령 회사로 빠져나갔습니다. 수취인은 자산관리 회사고요. 그 회사의 실소유주를 지금 계속 캐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모든 것이 내 가설을 증명하고 있었다. 임지아의 가족들은 애초에 그 돈을 임지아의 수술비로 쓸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산을 빼돌리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그저 치밀하게 설계된 현금 인출기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아이, 자신의 핏줄도 아닌 그 아이는 이 현금 인출기의 비밀번호나 다름없었다. 계속 조사해주세요. 내가 말했다. 자금 흐름의 끝이 어딘지 완벽하게 찾아야 합니다. 또 그 일은 아니로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친자 확인 정식 결과지. 내일 전까지 받을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 연구소 직인 찍힌 정식 서류야. 그럼 부탁 하나만 더 할게. 뭔데? 강지훈 유전자랑 임지아, 아이 유전자 대조 보고서 말고 그 아이의 부계 추적 결과지도 같이 뽑아줘. 생물학적 친부가 어느 쪽 사람인지 대략적인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 비교할 표본이 더 있다면 가능한가? 네가 표본 가지고 있어? 내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임지아 아버지, 임동일. 그 사람으로 가게도 대조 분석해줘. 전화기 넘어가 3초간 정적에 휩싸였다. 네 말은 그 아이가. 나 아무것도 의심 안 해. 그냥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유진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조사해 줄게. 하지만 수연아, 만약 이게 네 예상대로라면 강지훈 한 사람만 속은 게 아니야. 알아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파헤치는 거야. 지훈에게 누명을 벗겨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의 죄는 그가 스스로 쌓아 올린 것이지 임지아 가족이 사기꾼인지 아닌지와는 별개였다. 내가 이러는 이유는 단 하나. 마침내 모든 것이 대면하게 될 그 순간에 그가 똑똑히 보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아내의 건강을 위협하고 회사 자산을 털고 자신의 앞날까지 몽땅 팔아넘겨서 얻은 것이 세기의 로맨스가 아니라 뼛속까지 철저하게 농락당한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일 테니까. 법적인 타격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근간을 박살내는 타격. 위조 서명을 한 다음 날 지훈은 가짜 수술 동의서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병원 절차 기록과 보안 카메라는 일어난 모든 일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이 기록들은 나중에 완벽한 법정 증거로 채택되었다. 오전 9시 지훈이 서류를 수술실 수간호사에게 넘겼다.
수간호사는 서명과 지문을 대조 확인하고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다. 손 과장은 수술 전 평가표에 최종 승인 서명을 남겼다. 공여자 없는 장기 이식 수술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 나의 명시적인 거절도 무시한 채 내 이름으로 수술 전 준비를 다 끝마쳐 놓고 마지막에 나를 수술대로 끌어낼 작정이었다. 아니면 애초에 내 간을 쓸 생각조차 없었거나 그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을 때 나는 민재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은행의 금융정보 감시망에서 넘어온 위험평가 문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상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민재가 안경을 추어 올리며 서류를 내 쪽으로 돌려주었다. 은행에서 강 대표의 연결 계좌를 추적하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태성테크가 지난 8개월 동안 6개의 서로 다른 유령 회사를 통해 총 17억 원을 회전시킨 정황이 나왔어요. 17억 원이요? 네. 매번 거래 금액을 3억 원 미만으로 쪼개서 은행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망을 절묘하게 피했죠. 돈은 3, 4단계를 거쳐 세탁된 다음 최종적으로 모두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임동일 명의의 자산관리 계좌요. 내 손가락이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8개월, 17억, 6개의 유령 회사. 민재 변호사님, 이건 단순 횡령 수준이 아니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금 출처가 고객 선수금이나 투자금이면 특경법상 사기 또는 유사수신 행위가 되고 회사 자체 자금이면 업무상 배임 및 횡령입니다. 어느 쪽이든 17억 규모면 무조건 구속수사 대상이죠. 은행에서는 이미 자동화 체계로 의심거래 보고를 올렸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영업일 기준 7일 내에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가 나설 겁니다. 나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다. 영업일 기준 7일, 즉 오늘부터 계산하면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에는 경찰이 직접 움직인다는 뜻이었다. 지호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오직 임지아를 어떻게 살릴지, 나를 어떻게 수술대에 눕힐지만 궁리하고 있을 것이다. 계좌 동결도 그저 은행의 형식적인 조사일 뿐 금방 풀릴 것이라 믿고 있겠지. 자신이 조각조각 쪼개서 보낸 그 이체 내역들이 이미 거대한 댐에 난 수백 개의 균열처럼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은행의 이상 감지 전산망은 거대한 폭우를 몰고 올 것이다. 그 폭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었다. 그가 스스로 뿌린 씨앗이었다. 나는 그저 수문을 조금 일찍 열어준 것뿐이다. 민재 변호사님, 서류 하나만 더 준비해 주세요. 어떤 서류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증거들 전부 다요. 특허, 양도 내역, 건강검진 조작 대화, 화면, 횡령 자금 흐름도, 수술 동의서 위조 영상 녹화본. 이거 전부 형사 고발 양식에 맞춰서 증거 목록으로 정리해 주세요. 민재가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술 동의서 위조 영상 녹화본. 직접 고발하시게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요? 경찰청이 직접 찾아오는 날이요. 내가 말했다. 그날 나는 고발인이 아니라 참고인 겸 피해자로 나설 겁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민재는 잠깐 생각하더니 내 의도를 파악했다. 내가 주동해서 고발하면 지우는 여론을 향해 독한 아내가 남편을 앙심 품고 고발했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 하지만 은행망에서 자동 신고하고 경찰이 인지수사로 나선다면 이 사건은 철저히 객관적인 금융범죄가 된다. 나의 역할은 내부 고발자에서 아무것도 모르다 뒤통수 맞은 아내 겸 핵심 증인으로 바뀌게 된다. 이 신분 전환은 법적으로나 여론전에서나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알겠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내로 다 정리하겠습니다. 민재의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누군가 통화하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오늘이 아주 평범한 평일 하루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도시 어딘가의 병원에서는
한 남자가 내 이름을 도용해 수술을 준비하고 있고 어느 은행 서버에서는 그의 범죄가 담긴 문서가 감독기관의 책상 위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그 한가운데에 서서 모든 선이 한 점으로 모일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체스 말처럼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훈이었다. 수연아, 어디야? 보충호 안 돼? 오늘 병원 좀 올 수 있어? 송 과장님이 수술 전에 본인 최종 확인 절차 거쳐야 한다고 너 꼭 와야 된대.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내 사인을 위조해서 수술 절차를 다 통과시켜 놓았는데 생체간 이식수술 직전에 공여자 본인이 현장에서 신원대조와 구두 동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다. 이건 서명 하나 위조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었다. 알았어. 언젠데? 내일 오전 10시. 올 수 있지? 응. 수연아. 그의 목소리가 솜사탕처럼 부드러워졌다. 고마워. 나는 통화 화면에 떠 있는 그의 사진을 많이 바라보았다. 우리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눈을 반달처럼 접어 웃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처럼 보였다. 천만에. 전화를 끊었다. 메모장을 열어 내일의 계획을 적어 내려갔다. 내일 오전 10시. 마지막으로 병원에 갈 것. 사인하러 가는 것도 수술하러 가는 것도 아님. 그물을 당기러 갈 것.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다. 승강기 문이 닫힐 때 거울 같은 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너무 고요해서 무서울 정도였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 냉혈해서가 아님을 나는 안다. 모든 상황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나서 마침내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고요함이었다. 이제 내가 선택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선택은 강지훈, 그가 스스로 내린 것이니까. 다섯째 날 아침 7시. 2개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첫 번째는 민재 변호사. 증거 목록 정리 완료. 경제범죄수사대 쪽 수사 개시됐습니다. 은행 측 자료가 어젯밤 급행으로 넘어가서 오늘 바로 압수수색 영장 들고 회사로 들이닥칠 겁니다. 두 번째는 유진. 친자 확인, 정식 결과지 발급 완료. 네가 부탁한 부계 추적 결과도 나왔는데 일단 앉아서 읽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유진이 보낸 보고서를 먼저 열었다. 앉아서 보길 다행이었다. 그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 유전자를 가계도로 분석한 결과 임동일의 부계 가문과 고도로 일치했다. 즉, 그 아이는 임지아 가족 내부의 근친교배로 태어났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이 보고서만으로 특정할 수 없지만 방향은 이미 명확했다. 임지아의 집안은 유전성 간 질환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아이 역시 그 유전자 결함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강지훈의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혈해줄 물주였다. 돈이 있고 인맥이 있고 신체 조건이 맞는 아내까지 갖춘 완벽한 호구. 지훈은 그들에게 간택된 것이었고 나는 처음부터 예비 장기 보관소로 점찍힌 셈이었다. 나는 이 보고서를 출력해 법무법인 금고에 다른 증거들과 함께 넣어두었다. 그런 다음 집을 나섰다. 병원이 아니라 공항으로 향했다. 이틀 전에 미리 끊어둔 제주행 항공권이 있었다. 제주도 국립의료법학연구소에서 열리는 3년짜리 의학 및 법학 박사 공동연구 과정이었다. 2년 전 이미 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지훈의 회사를 돕느라 포기했던 그 과정. 이번엔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이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지훈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수술 동의서 서명 안 해. 오늘부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문자를 보낸 지 3초 만에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받았다. 심수연. 너 미쳤어? 애원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히스테릭한 분노만 남아있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넌 지금 살인을 하고 있는 거야. 난 나를 지키고 있는 거야. 지켜? 지키긴 개뿔. 지아가 오늘 아침에 또 피를 토했어. 의사가 이제 당장 수술 안 하면. 지훈아. 나는 거울처럼 잔잔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너한테 3가지 알려줄 게 있어. 뭐? 첫째, 네가 수술동에서 내 이름으로 위조한 거. 서명도 가짜고 지문도 내 물컵에서 떼어낸 거. 그 모든 과정, 집에 있는 보안 카메라에 전부 다 찍혔어.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뚝 끊겼다. 둘째, 네가 지난 8개월 동안 6개 유령 회사 동원해서 임지아 아빠 자산관리 계좌로 17억 빼돌린 거. 은행 자금 세탁 방지 감시망에서 다 걸렸어. 경제범죄수사대에서 오늘 당장 너희 회사로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기나긴 침묵. 그가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 듯했다. 셋째, 나는 잠시 뜸을 들이며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전경을 내다보았다. 네가 목숨 걸고 살리려던 그 여자가 낳은 아이, 네 애 아니야. 뭐, 친자 확인 결과지 이미 다 받아놨어. 공인감정연구소직인 찍힌 법적 효력 있는 정식 서류야. 그 아이는 너랑 혈연관계 단 1%도 없어. 거짓말 마. 네가 속이는 거지. 지아가 자기 입으로 내 아이라고 했어. 임지아가 뭐라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유전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목을 졸린 듯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그 아이 표본을 어떻게? 넌 알 필요 없어. 심수연,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나는 눈을 감았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고속도로의 바람이 날카롭게 울부짖었다. 이 남자와의 마지막 통화. 6년간의 참음. 6년간의 억눌림. 6년간 그가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시간이 이 마지막 몇 분의 통화에 농축되어 있었다. 난 너한테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 없어. 아주 작지만 돌에 새기듯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저 네 예비장기로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내가 언제 널 장기 취급했다고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넌 그랬어. 네 눈에 나는 그저 기능적인 도구였어. 법무팀이 필요할 땐 법무팀이었고, 돈이 필요할 땐 현금 인출기였고, 간이 필요할 땐 공여자였지. 넌 단 한 번이라도 나를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한 적 있어? 수연아, 나는 임지아 병 언제 알았어? 작년에. 무려 1년 전부터 알았으면서 내 옆에선 다정한 남편 행세하고 뒤로는 그 여자한테 돈 보내고 특허 넘기고 의사 수소문하고 심지어 작년엔 나한테 종합검진권까지 끊어주면서 같이 병원 가자고 했었지. 내 건강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내 간을 떼었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맞지? 수화기 너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숨소리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도록 허락했을까? 혼잣말하듯 내뱉었다. 사랑하면 희생해야 한다고 착각했으니까. 내가 착하고 예의 바르게 모든 걸 이해해주면 네가 언젠가 나를 진심으로 알아봐 줄 거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넌 안 그랬어. 단 한 번도 나를 똑바로 보지 않았어. 수연아, 제발 그만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강지훈,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그리고 구치소 안에서 천천히 생각해봐. 네가 평생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건지. 나는 전화를 끊고 폰의 전원을 꺼버렸다. 택시는 고속도로를 질주했고 가로등 불빛이 황금빛 유성처럼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좌석에 기대앉은 내 시야가 조금 흐려졌다. 우는 게 아니었다. 내겐 더 이상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거대한 공간감, 심장 한 구석의 방 하나가 통째로 비워진 듯한 느낌이었다. 비워지고 나니 오히려 한없이 가벼워졌다.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10분. 탑승까지 1시간 반이 남아있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새 휴대전화를 꺼냈다. 제주로 떠나기 전 개통해둔 새 번호였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기존 기기는 법무법인 금고 안에 모든 증거와 함께 넣어두고 왔다. 민재 변호사가 때가 되면 알아서 경찰에 넘길 것이다. 새 전화에는 연락처가 딱 4개 저장되어 있었다. 유진, 민재, 엄마, 제주연구소의 지도교수.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공항 도착했습니다. 남은 일은 부탁드립니다. 민재에게서 네, 라는 단답이 왔고 이어서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다. 경찰청에서 9시 반에 태성테크 들이닥쳤습니다. 강 대표 아직 병원에 있을 텐데 곧 증거 인멸하러 회사로 뛰어오겠죠. 네, 방금 통화로 계좌 동결이랑 압수수색 이야기 다 해줬으니까요. 지금 미친 듯이 회사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미리 알려주신 겁니까? 전산 자료는 이미 어제 제가 다 전자공증받아서 잠가뒀잖아요. 걔가 회사 가서 파쇄기에 넣을 수 있는 건 종이 쪼가리밖에 없습니다. 경찰 눈앞에서 서류 파쇄하다가 증거인멸 현행범으로 찍히기 딱 좋죠. 민재가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다. 당신 진짜 독하네요. 나는 그 세 글자를 보며 피식 웃었다. 독한 게 아니었다. 가치 없는 인간에게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데 6년이나 걸렸을 뿐이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리자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뒤를 돌아 전광판을 쳐다보았다. 빽빽하게 적힌 수많은 목적지들이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각기 다른 인생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먼 곳을 골랐다.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새로 출발하는 것이다. 내가 비행기에 올랐던 그날 오전 모든 일은 내 예상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전개되었다. 나중에 민재 변호사가 내 대리인 자격으로 현장에 있었기에 그날의 모든 과정들을 나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 9시 28분 경찰청 소속 경찰 3명이 태성테크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압수수색 영장과 금융정보 분석원에 이상거래 보고서를 내밀며 최근 1년치 회사 재무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재무팀장은 사색이 되어 경찰에 협조하면서 지훈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다. 9시 35분 지훈이 전화를 받았다. 민재의 말에 따르면 지훈은 나와 통화를 끝내고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병원 주차장 차문에 기대어 있었다고 한다. 재무팀장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10초 만에 정신을 차린 뒤 차를 몰고 미친 듯이 밟았다. 병원에서 회사까지 평소 40분 걸리는 거리를 그날은 22분 만에 주파했다. 9시 57분 지훈이 회사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를 맞이한 건 수사대 팀장과 민재 변호사였다. 강지훈 씨, 팀장이 신분증을 내밀었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태성테크놀로지의 불법 자금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 중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민재의 말에 따르면 지훈의 첫 반응은 당황이 아니라 분노였다고 한다. 심수연이 보냈습니까? 그가 민재를 노려보았다. 내 아내가 경찰에 찌른 거냐고. 민재는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다. 강 대표님, 본 거는 은행 자금 세탁 방지망에서 자동 감지되어 경찰청에 이첩된 건입니다. 심수연 변호사님과는 무관합니다. 저는 심 변호사님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권리? 걔가 내 아내고 이건 우리 둘 공동명의 회사인데 무슨 권리를 보호하러 와. 바로 그 공동명의 주주이기 때문에 회사 자금이 어디로 빼돌려졌는지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민재는 천천히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대표님, 제 손에 주주간 약정 보속 조항 서류가 있습니다. 17조, 기억하시죠? 민재가 경찰팀장과 지훈에게 그 서류의 사본을 건넸다. 지훈이 그 조항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민재는 그 표정을 이렇게 묘사했다. 마치 거대한 빌딩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 빌딩의 기초를 자기 손으로 하나하나 다 파냈다는 걸 마침내 깨달은 표정. 이거 언제 서명한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쩍쩍 갈라졌다. 지난달 15일 대표님이 직접 서명하고 지장까지 찍으셨죠. 공증사무소에 다 기록 남아 있습니다. 민재가 확인 사살을 했다. 경찰팀장이 서류를 보더니 지훈에게 말했다. 강지훈 씨, 지금 당장 같이 가셔서 조서 쓰셔야겠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유령회사 6개 동원에서 빼돌린 17억,
그리고 5일 전에 법인 계좌에서 빼낸 3억 8천. 이 자금들의 출처와 용도에 대해 소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저기 제가 다 설명은 서에 가서 듣겠습니다. 가시죠. 지훈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될 때 회사 직원들은 복도 양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장례식장처럼 쥐죽은 듯 고요했다고 한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10시 15분 지훈이 연행된 직후 민재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위조된 수술 동의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수술실 앞. 손 과장과 수술팀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이었다. 마취과 의사가 약을 조제하고 간호사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 가짜 서류 하나를 믿고 이 수술 공여자가 심수연 씨 맞습니까? 민재가 수술실 앞에서 변호사 신분증을 내밀었다. 손 과장이 무균구역에서 얼굴을 내밀었다가 민재의 명함을 보고 하얗게 질렸다. 제 의뢰인 심수연 씨는 간기증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도대체 저 서류 어디서 난 겁니까? 수술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손 과장은 뻐끔거리며 수술대 옆에 놓인 서류를 쳐다보았다. 민재가 다가가 서류를 확인했다. 이건 심수연 씨 본인 서명이 아닙니다. 변호사인 민재가 서류를 식탁에 탁 내려쳤다. 심수연 씨는 지금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 병원에 나타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손 과장의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서류가 위조되었다면 이 수술에 참여하고 서류를 사용한 모든 의료진은 형사 고발될 겁니다. 손 과장님, 그래도 수술 강행하시겠습니까? 손 과장은 정지 단추를 누른 것처럼 굳어버렸다. 그때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임동일과 임지아의 어머니였다. 50대 중반의 대머리에 회색 점퍼를 입은 임동일은 난폭하게 소리쳤다. 수술 왜 안 해? 내 딸내미 다 죽어가는데. 민재가 수술실 앞을 가로막았다. 서류 위조 정황이 발각되어 수술 취소됐습니다. 당신 누구야? 강지훈이가 심수연 서명 다 받아왔다 그랬어. 서명 위조된 거 가정용 감시 카메라에 다 찍혔습니다. 임동일은 3초간 멍하니 있더니 이내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 딸 오늘 여기서 잘못되면 당신들 다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렸다. 민재는 그를 상대하지 않고 손 과장에게 경고했다. 병원 법무팀에 정식으로 이해 제기 서한 보냈습니다. 즉각 수술 취소하지 않으면 병원 측도 공동정범으로 소송 걸겠습니다. 손 과장의 목소리가 쩍 갈라졌다. 수술 취소. 마취과랑 간호팀 전부 철수해. 뭐? 취소? 당신들 미쳤어. 임동일이 손 과장의 멱살을 잡았다. 이거 놔. 손 과장이 기겁하며 임동일을 밀쳐냈다. 두려움이 절망으로 바뀐 표정이었다. 안 한다고. 당신들 맘대로 해. 난 손 뗄 거니까.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고 임지아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 소음의 한가운데서 수술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수술실이었다. 민재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술 취소.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나는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다. 이륙한 지 40분쯤 지난 후였다. 나는 민재의 메시지를 보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후련해서가 아니었다. 6년 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나를 대신해 토해낸 한숨이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 지우는 경찰서 취조실에서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민재의 말에 따르면 그는 끝까지 변호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말로 잘 설명하면 다 풀릴 오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강지훈이라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였다. 수갑을 찰 때까지도 자신의 새치혀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 나중에 확인한 그의 첫 조서 진술은 이러했다. 그 17억은 제가 임동일 씨한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겁니다. 회사랑은 상관없어요. 경찰은 은행 거래 내역서를 들이밀었다. 법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3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빠져나간 돈. 모든 거래의 인터넷 접속 주소와 실행자는 강지훈 본인이었다. 두 번째 진술. 그 회사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려고 세운 겁니다. 제 배당금으로 한 거예요. 경찰은 태성테크 정관과 배당 내역을 보여주었다. 설립 6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주 배당을 한 적이 없었다. 세 번째 진술. 회사 돈 쓴 건 맞는데 사람 살리려고 그랬어요. 임지아 수술비요. 경찰이 자금 추적 보고서를 내던졌다. 17억 중에 병원비로 들어간 건 2억도 안 됩니다. 나머지 15억은 임동일 씨 자산 계좌 통해서 다른 투자 사업 3군데로 쪼개서 들어갔습니다. 조사가 9시간째 접어들 때 경찰팀장이 물었다고 한다. 강지훈 씨, 당신 지금 임동일 일가 돈 세탁에 이용당한 거라는 생각 안 듭니까? 지훈은 그 질문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자기는 첫사랑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순정남이었고 임동일은 불쌍한 미래의 장인어른이었다. 공범이 아니라 비련의 주인공이라고 믿고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법은 당신이 순정파인지 아닌지 묻지 않는다.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네가 그걸 실행했는지만 묻는다. 조사가 끝나고 지훈은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불구속 입건으로 풀려났다. 새벽 2시에 경찰서를 나설 때 문 앞에는 민재 변호사가 서 있었다. 민재가 그를 기다린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남긴 마지막 서류 봉투를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강 대표님. 민재가 그를 불렀다. 심수연 변호사님이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민재가 건넨 누런 서류 봉투를 지훈은 가로등 아래에서 뜯었다. 그 안에는 친자 확인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썹을 찌푸렸다. 수치를 재차 확인하고 2페이지의 유전자 대조 그래프를 마치 외국어 해독하듯 노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친자관계 불일치라는 단어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그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며 기괴한 헛웃음을 흘렸다. 말도 안 돼. 목구멍 깊은 곳에서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 이럴 리가 없어. 공인감정기관에서 발급한 법적 효력 있는 정식 서류입니다. 민재가 차갑게 말했다. 2번 대조했고 그 아이는 대표님과 혈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 마. 지아가 내 아이라고 했단 말이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종이를 꽉 움켜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다 못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수연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훈이 핏발선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순정이 남들 눈에는 철저하게 이용해 먹기 좋은 멍청함에 불과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지훈은 경찰서 앞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냈다고 한다. 이틀 뒤 태성테크의 핵심 거래처 2곳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닷새 뒤엔 초기 개인 투자자가 투자금 조기 상환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직원들은 줄줄이 퇴사했다. 지훈은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횡령 혐의로 조사받는 회사에 돈을 댈 투자자는 없었다. 변호사를 찾아가도 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말뿐이었다. 지훈은 끝까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린 순정남이라고 변명했지만 법 앞에서 그 변명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임지아 가족의 태도 돌변이었다. 지훈이 경찰서를 나와 제일 먼저 간 곳은 병원 중환자실이었다. 그는 임지아를 유리 너머로 2시간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고 한다. 그때 임동일이 나타났다. 수술실 앞에서 멱살을 잡던 사나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식은 얼굴이었다. 강지훈이 앞으로 여기 오지 마라. 네? 무슨 소리세요? 지아는요? 다른 공여자 찾았다. 지아 먼 친척 중에 조직 맞는 사람 있더라. 수술비는 네가 그동안 보내준 돈으로 충분해. 아버님.
제가 지아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네가 뭘 했는데? 네 회사 망해먹고 아내한테 고소당하고 감옥 가게 생겼는데 그게 우리 지아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 이제 우리랑 엮이면 지아 앞길만 막히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임동일이 떠난 후 지우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휴대전화를 꺼내 임지아와 나눴던 대화창을 하나하나 뒤져보았다고 한다. 보고 싶어. 당신이 내 전부야. 우리 아이야 같은 거짓말들. 그 안에 담긴 달콤한 독을 자신이 얼마나 기꺼이 삼켰는지 곱씹으면서 민재 변호사가 이 모든 이야기를 내게 전해줄 때 나는 제주국립대학교 법학부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물었다. 집에 틀어박혀 사흘 동안 안 나오더니 나흘째 되는 날 변호사 통해서 검찰에 자백하고 선처 구했습니다.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다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찰 구형은 4년에서 6년 사이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아, 자백서에 한 줄 추가했더군요. 심수연에게 한 모든 짓은 내 잘못이며 그녀에겐 아무 잘못이 없으니 재판부에서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나는 전화를 든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끝까지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에겐 잘못이 없다며 마지막 알량한 체면을 챙길 뿐이었다. 이혼 소송은요? 절차 밟고 있습니다. 17조 발동돼서 태성테크 의결권이랑 수익권 전부 수연 변호사님께 넘어왔고요. 특허 3건도 임동일 측이 선의 취득 주장했지만 무상 양도라 무효 처리돼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특허 가치는 지금 얼마입니까? 요즘 의료 영상 쪽이 떠서 감정평가가 40억에서 55억 사이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부 매각하세요. 회사 집기랑 자산도 다 청산하시고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제주의 겨울은 유난히 바람이 매섭지만 공기만큼은 수정처럼 맑았다. 강지훈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었다. 남은 건 법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이제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갈 차례였다. 특허 매각은 예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어 48억 원에 최종 계약되었다. 세금과 재반 비용을 뺀 내 몫은 32억 원이었다. 나는 이 돈을 세 몫으로 나눴다. 하나는 내 오피스텔 매각 대금 원금과 이자를 내 자신에게 갚는 데 썼다. 하나는 5년간의 박사과정 및 생활비로 묶어두었다. 마지막 하나는 장기이식 공여자의 법적 권리를 돕는 비영리 시민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했다. 이건 착해서가 아니라 나처럼 벼랑 끝에 몰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제도를 고치는 데 투자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훈과 함께 살던 집도 팔았다. 모든 살림살이와 결혼사진까지 싹 다 버려달라고 민재에게 부탁했다. 하나도 안 남기고요. 네, 전부 폐기하세요. 그 집은 저한테 집이 아니라 5년 동안 지훈을 기다리기만 했던 대합실이었거든요. 대합실을 파는데 아쉬울 게 뭐 있겠어요. 그 후 제주 시내에서 남색 겉표지의 두꺼운 다이어리를 하나 샀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왜 그가 나를 그렇게 대하도록 허락했을까? 사랑하면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의 경계를 허물고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 몸까지 내어주는 것이 내조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착취였다. 오늘부터 내 경계선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심수연이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법무자문도 누구의 공여자도 아닌 온전한 나 자신이다. 3년 후 제주한국의료법학연구소 논문심사회의장. 내 박사 학위 논문 제목은 장기이식에서 공여자의 알 권리와 동의권에 대한 법적 보장. 국내 주요 5개 권역별 비교 연구였다.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서울에서 내려온 외부 심사위원 교수가 내 논문에 언급된 공여자 72시간 숙려기간 의무화가 응급수술에 방해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한국의 5년간 생체간 이식 기록일 247건을 제시하며 응급을 요하는 경우는
11.3%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가족의 강압이나 정보 비대칭 속에서 등 떠밀려 수술대에 오른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내 논문에 적힌 K47이라는 익명의 사례.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건 아무도 몰랐지만 그 생생한 경험은 내 논문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심사 결과는 만장일치 통과였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은 없었다. 그저 지각 변동처럼 깊고 묵직한 성취감이 밀려왔다. 학교를 나서니 제주의 3월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심 박사님, 통과 축하해. 서울엔 언제 올라올 거야? 당분간은? 여기서 박사후 연구원 과정 2년 더 하기로 했어. 너네 엄마가 엄청 보고 싶어 하더라. 그때 수술 동의하라고 윽박질렀던 거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하신대. 엄마는 나쁜 게 아니라 옛날 방식대로 날 사랑했을 뿐이야. 딸의 건강을 판돈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아셨으면 된 거지. 전화를 끊고 캠퍼스 산책로를 걸었다.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내 가방에서 낡은 남색 다이어리를 꺼냈다. 첫 장에 적힌 글씨를 쓰다듬고 마지막 빈 페이지를 폈다. 3년 전 나는 잘못된 결혼에서 도망쳤다. 누군가에게서 도망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과거의 나로부터 도망친 것이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를 갉아먹던 나. 이제 그 과거의 심수연은 없다. 나는 온전히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자유로운 나로 여기에 존재한다. 다이어리를 덮자 구름 사이로 쏟아진 봄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억세던 제주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마침내 따뜻한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찬란한 햇살 한가운데를 묵묵히 걸어나갔다.